경기도 쪽은 어떠냐 한번 볼까요? 경기도 쪽도 지금 뭐 가격이 뭐 사실 상당히 많이 뛰었는데 왜 서울에 자꾸 규제를 하다 보니까 규제 플러스 또 서울의 집값이 계속 폭등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서울을 떠나서 이제 경기도 인천 쪽으로 많이 지금 이주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경기도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인천도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간 상태인데 그럼 경기도에 보면은 입주를 한번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내년이죠. 내년에 약 8만 1000세대 정도가 입주 예정인데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 중에 특히 수원시하고 화성시가 10,000세대가 넘어요. 내년에. 그래프를 보시면 저 2022년도죠. 내년에 한 8만 뭐 1000세대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8만 세대 중에서 그 중에서 수원시랑 화성시가 입주 물량이 몰려 있는 상황이에요. 이 얘기는 뭐예요? 갑자기 화성하고 수원시도 물론 넓은데 한 지역에서 10,000세대씩이나 입주 물량이 늘어난다고 하면 어때요? 제일 먼저 전세 찾기가 힘들어져요. 그 소위 말하는 뭐예요? 역전세난이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역전세난이 벌어지게 되면은 당연히 전세 가격은 하락할 수밖에 없겠죠? 왜? 전세 매물이 막 쏟아져 나오니까 전세 가격이 하락한다고 하면 당연히 매매 가격도 당연히 하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특히 실수요자야 뭐 내가 들어가서 사니까 상관없겠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자는 뭐예요? 전세 아까 보셨겠지만 우리나라가 갭투자 아닙니까? 갭투자 천국이라고 했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전세 대출을 이용한 전세 가격이 높아져 가지고 매매 가격을 끌어올린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반대로 전세 가격 하락을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매매 가격이 올라갈 수 있겠어요? 당연히 매매 가격도 하락이 되는 거예요. 특히 투자자 같은 경우는 왜? 전세 가격을 어느 정도 비율을 놓고서 자기가 돈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투자자가. 근데 전세 가격이 하락하면 내 돈을 메꿔줘야 되는데 메꿔줄 수가 있을까요? 지금 대출 규제가 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 안 되겠다. 그냥 시중에 매물을 던지고 나와. 팔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매물들이 금매 형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금매가 쌓이면 금매끼리 서로 경쟁하니까 가격이 더 하락할 거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가격을 우리가 매매 가격을 조정을 받으려면 제일 먼저 뭐부터 봐야 되느냐? 첫 번째 전세 가격부터 봐야 돼요. 전세 가격이 오른다 그럼 매매 가격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잖아요. 왜? 갭 투자가 되니까. 반대로 전세 가격이 하락한다 그럼 당연히 매매 가격이 오를 수가 없는 거예요.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라고. 그래서 경기도를 보게 되면 내년부터 아마 경기 남부 일부 왜 그러면 화성도 그렇고 수원도 그렇고 남부 지역이 있잖아요. 그쪽에서 다 합치면 뭐 2만 세대가 넘는데 하게 되면 이 지역에서는 물론 경기도가 다 역전세난이 벌어지는 않겠죠. 경기도 뭐 동부라든지 서부라든지 뭐 북부나 이런 데는 대규모가 없으니까 크게 문제가 없는데 양주도 한 8,000세대 있네. 고양도 있고 북부도 만만치 않겠는데요. 다 합치면은 북부도 한 16,000세대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다른 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남부 지역하고 이 북부 지역은 입주 물량 증가로 인해서 역전세난이 벌어질 것이고 역전세가 벌어지면 당연히 투자자들은 왜? 돈을 마련할 수 없기 때문에 던지고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당연히 매매 가격이 하락되지 않게 돼. 쉽게 말해서 조정을 받지 않겠느냐. 그게 몇 프로냐? 그건 지금 제가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이거 면밀히 검토해 봐야 되고 근데 다만 분명한 거는 역전세난에 의한 가격 조정은 분명히 받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처음에 정부에서 정책을 폈을 때 어떻게 생각을 했었냐? 다주택자를 왜 그러면 다주택자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정권 초기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들어서면서 쉽게 말해서 임대사업자를 활성화시켰잖아요. 임대사업을 활성화시키면서 이때 사실 임대사업자 매물이 어마어마하게 증가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종부세와 양도세를 중간할 때 되면 이 세금으로 규제를 하게 되면은 주택의 매각의 매물이 늘어나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종부세는 보유세 아닙니까? 근데 보유세를 막 높여버리면 무효를 못 하잖아요. 그럼 어째서 팔잖아요. 파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양도세도 중간해버리면 당연히 세금은 더 많이 걷고 그러면은 시중에 어쨌든 간에 보유세의 그 압박에 못 이겨서 매물이 늘어나지 않겠냐고 생각을 했는데 시장에서는 그렇게 반대로 벌어진 거예요. 왜? 바로 이 양도세 증가가 사실 컸어요. 종부세는 지금 압박을 했지만 크게 압박이 되진 않았거든요. 종부세 개정안을 보면은 실제로 그게 그렇게 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양도세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최대 뭐 82.5% 뭐 이렇게까지 어마어마한 결국 뭐냐면 10억 벌면은 뭐 세금으로 거의 다 내다시피 되다 보니까 그런데 그 상황에서 가격은 계속 올라가는데 내가 왜 굳이 매각을 해야 되느냐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다주택자들이 매각해봐야 세금으로 다 뺏길 것이고 가격은 올라가는데 굳이 내가 매각할 이유가 있어? 보유세도 생각보다 쉽게 말해서 종이호랑이로 표현되는 엄청난 무슨 압박인 줄 알았더만 뚜껑 열어보니까 뭐 종이호랑이밖에 안 된다. 크게 겁먹을 것도 없고 왜? 세금 내는 것만큼 가격은 계속 지금 폭등하고 있는데 굳이 내가 이걸 시장에 매물을 내놓을 수 있겠느냐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서 매물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가격 상승 기대감이 세금에 의한 압박보다 가격 상승 기대감은 훨씬 더 시장이 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매물 자체가 없는 거예요.
어쨌든 매물이 나와야 매매가 되면서 가격이 어떻게 조정이 되든지 할 텐데 이게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다주택자들은 두 가지 선택을 합니다. 정권이 바뀔 때까지 기다리거나 아니면은 그냥 증여를 하거나. 여러분들 지금 증여가요 사상 최고로 늘어났어요. 왜? 이 증여를 할 때는 기본 생각이 있어요. 그냥 증여를 막 하는 게 아니고, 증여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뭐예요?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 왜? 갖고만 있으면 가격은 계속 올라갈 것 같아. 그런데 매각은 하기 싫어. 그런데 세금에 하도 압박을 주니까는 다주택자라고 해서 막 투기 막 세력으로 몰고 막 세금 막 이래저래 막 압박을 하니까는, 그러니까 보유하기는 또 어려워.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좋아, 그럼 내가 내 자식한테 넘겨줄게. 그래서 증여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쨌든 다주택에서 줄어들잖아요. 세금, 집이 자식한테 넘어가니까, 증여가 돼버리니까. 자식은 당연히 기대감 때문에 1주택자가 되니까 기대감이 커지는 것이고,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증여가 늘어난다는 거는 두 가지 경우에 늘어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가격이 만약에 하락했을 때 증여세를 낮추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이번처럼 상승 기대감은 큰데 또 내가 갖고 있자니 너무 또 압박이 심하다. 그럴 경우에는 자식한테 물려주면서 주택을 바꿔준다는 거죠. 소유자를 바꿔주는 이런 용도. 그러니까 매각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매각하는 것보다 증여가 좀 훨씬 더 커지는 그런 시장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참 문제가 있죠. 왜? 얼마나 매각 기대감이, 가격 상승의 기대감이 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만약 가격 상승 기대감이 줄어든다, 그럼 어떻게 해서 빨리 팔고 나가겠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이게 참 아직도 이 기대감이 아직도. 근데 아까 우리 앞에 자료를 보면 아시겠지만 서울 같은 경우는 내년까지는 어쨌든 입지 물량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가격 상승을 뭐 예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지금 팔려고 하겠습니까? 저 같아도 증여를 하겠죠. 그래서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지금의 이제 우리나라 이게 주택 폭등은 첫 번째로 공통적으로, 글로벌적으로 공통적으로 저금리 양적 상황에서 수요 폭등은 어쩔 수 없다. 전 세계적으로 동일하다. 그러나 여기다 플러스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고유한 정책, 기형적인 정책, 아까 얘기했죠? 수요만 억제했지 공급은 확대를 하진 않았기 때문에 인제 몰려서 공급을 쏟아냈지만 그게 언제 될지 모른다. 그러니까 입주 물량이 내년이 올해보다 더 최악인 상황이 서울에서 벌어지는 것이고, 물론 이제 아까 경기도 같은 경우는 내년부터 조금 역전세난에서 좀 조정을 받을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지금 서울이잖아요. 서울은 지금 뭐 내년까지는 좀 많이 좀 어렵다. 입주 물량이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 폭등은 부동산 규제와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왜? 부동산 규제가 아무리 강력하더라도 이 수요 폭등은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거기다가 기형적으로 시장에서 정책적으로 수요만 억제했지 공급을 확대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결국 시장에서는 더 기형적으로 가격 상승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시장에서 원활하게 공급이 받쳐주지 못하기 때문에 가격 상승은 더더욱 크게 부각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비단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집값이 폭등하고 있는 상황이다. 세계적인 순위로 따지면 한국은 뭐 20몇 위밖에 안 간다. 근데도 서울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지만 130% 상승을 하고 있으니 사실 이게 하루아침에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쉽지 않을 거라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좀 아쉬움이 있어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실제로 집값에 대해서 안정을 좀 요구했었으면 사실 안정되기는 힘들었죠. 왜? 그러면 저금리 유동성은 세계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수요가 폭등돼서 가격이 폭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조금 더 지금처럼이 아니라 조금 더 안정을 원했었으면은 정권 초기에 실제로 공급 좀 많이 확대를 하고 했었어야 되는데, 정권 초기에 임대사업자 완화 정책을 펼쳤던 거. 왜? 이걸 임대사업 투명화 목적으로 해가지고 완화 정책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주택자가 양산이 됐고, 그 다음에 전세 매물에 관련돼 가지고 이제 임대차 3법이 졸속으로 개정이 되다 보니까는 전세 물량 부족, 실제로 전세가 부족이 아니었는데 이게 전세 중에 대부분이 월세로 바뀌다 보니까 전세 매물이 적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전세 가격 폭등이 불러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공급이 원활하게 확대가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많이 아쉬웠고요. 근데 이제 수요 공급의 원칙만을 갖고는 부동산의 모든 것을 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다가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보면은 금리 있잖아요. 공급 수요는 당연한 거고요. 또 그다음에 규제, 특히 이제 유동성을 만들 수 있는 이런 대출, 그 다음에 대규모 개발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 언제 이루어질 거냐,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거는 바로 이 금리. 그래서 실제로 이제 금리가 이제 인상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부동산 시장은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시대 상황에 따라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요. 수요 폭등을 막기 위해서는 금리 인상하고 공급 확대가
절실히 필요하다. 이게 가장 핵심 되겠죠. 금리도 지속적으로 인상되고 공급도 확대되면은 가격은 점차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근데 이게 과연 언제 공급 확대는 뭐 한참 후에나 가능한 얘기인 것이고, 왜? 입주가 돼야 되니까. 근데 금리 인상은 글로벌적으로 어떻게 움직일 건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